아버지, 여기 계시면 잘해주실 거예요. 아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매달 돈 보내드릴게요. 78세 김정호 씨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요양원 현관 앞에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김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여길 왜 왔을까?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김 씨에게는 작은 아파트 한 채와 통장에 모아둔 돈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중에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김 씨는 믿었습니다. 집도 넘겼습니다. 예금도 대부분 자식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1년 뒤 김 씨에게 남은 것은 요양원 침대 하나와 작은 통장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 요양원비는 조금 늦어질 것 같아요. 그 순간 김 씨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돈이 없다는 것이 단순히 불편한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권과 목소리까지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특정 요양원의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요양시설의 현실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만든 픽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돈이 없는 노인이 요양원에 들어가면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양원은 국가가 다 내주는 것 아니야? 김정호 씨는 입소 전까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에서 대부분 지원해준다는데 뭐가 걱정이야? 맞는 말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는 시설에서는 장기요양급여에 대해 공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일정 부분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비급여 비용입니다.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 침실료 등 시설별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양원에 들어가면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하냐? 라는 질문에 단순히 한 숫자로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김 씨가 상담실에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실제로 내는 돈이 얼마입니까?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기본 본인 부담금이 있고요. 식비나 간식비 같은 비급여가 별도로 있습니다. 방을 어떤 형태로 사용하시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 씨는 계산기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준비해야 합니까? 직원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시설과 어르신 상황에 따라 달라서 정확한 금액은 계약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요양원은 단순히 국가가 80% 내준다. 라는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실제 생활비는 시설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요양원인데 왜 생활이 다를까? 김 씨와 같은 방을 쓰던 82세 박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에게는 딸이 둘 있었습니다. 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번갈아 찾아왔습니다. 과일을 가져왔고, 옷을 가져왔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간식도 챙겼습니다. 그리고 직원에게 늘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식사는 잘하셨어요? 밤에는 잘 주무셨어요?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반면 김 씨는 거의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버지 잘 계시죠? 그래.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전화는 2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허리가 아팠고 밤에 화장실을 가는 것도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바쁜데 또 돈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면 싫어하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족의 방문 여부가 공식적인 서비스 기준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족이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상태를 확인하면 문제가 빨리 발견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부모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가족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족의 관심은 일종의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도 사람입니다. 어느 날 새벽 2시. 김 씨가 화장실에 가고 싶었습니다. 여보세요. 옆 침대의 할머니도 불렀습니다. 선생님. 복도 반대편에서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와주세요.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뛰어다녔습니다.
한쪽에서는 체위 변경이 필요했고 다른 쪽에서는 화장실을 가야 했고 또 다른 어르신은 갑자기 불안해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침대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5분, 10분, 15분. 마침내 요양보호사가 왔습니다. 어르신 죄송해요. 조금만 기다리셨어요. 김 씨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를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직원도 힘들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요양시설의 중요한 현실입니다. 문제의 상당 부분은 개인의 나쁜 마음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인력 부족과 교대 근무, 업무량, 고령 어르신의 다양한 돌봄 요구가 겹치면 한 명의 직원이 동시에 여러 어르신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왜 바로 안아줬어요? 라고 따져도 직원은 죄송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직원 역시 다음 순간 다른 어르신에게 달려가야 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방치가 아니라 체념이다. 김 씨에게 어느 날 작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식사를 절반밖에 먹지 못했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입맛이 없으세요? 김 씨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다음 날도 절반만 먹었습니다. 어르신 왜 안 드세요? 괜찮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는 김 씨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포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해도 뭐가 달라지겠어. 직원들도 힘들잖아. 아들이 알면 걱정할 텐데. 이렇게 체념하기 시작하면 어르신의 상태가 나빠져도 가족이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정말 무서운 것은 큰 소리로 싸우는 갈등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노인일 수 있습니다. 돈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어느 날 요양원에서 추가 비용 안내문이 나왔습니다. 김 씨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꼭 해야 합니까? 필수인지 선택인지 항목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김 씨는 다시 물었습니다. 제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직원은 말했습니다. 시설과 계약 조건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요양 서비스를 받고 돈이 없다고 무조건 나쁜 서비스를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경제적 여력이 있을수록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방의 형태, 식사와 간식, 생활 편의, 추가 서비스 등에서 시설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후에 돈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부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서 살 것인지, 어떤 서비스를 선택할 것인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김 씨는 왜 모든 재산을 자식에게 줬을까? 사실 김 씨에게는 집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집은 어차피 나중에 제 거잖아요. 김 씨는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잘 관리해라. 그렇게 집을 넘겼습니다. 예금도 일부 넘겼습니다. 김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 자식인데 설마 나를 모른 척 하겠어? 하지만 사람의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아들에게도 사업 문제가 생겼습니다. 손자 교육비가 필요했습니다. 집 대출도 있었습니다. 아내의 생활비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은 조금 힘들어요. 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김 씨의 머릿속에 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가 왜 내 돈을 다 줬을까? 노후에 재산을 남겨야 하는 진짜 이유. 노후 자금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닙니다. 자기 결정권을 지켜주는 돈입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살아있는 동안 필요한 비용까지 모두 넘겨버리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장기간 요양이 필요해질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실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3년이면 3,600만 원입니다. 5년이면 6천만 원입니다. 물론 실제 비용은 시설과 개인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금액 자체가 아닙니다. 최소한의 노후 자금을 본인 명의로 확보해 두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통장에서 내가 생활비를 지불하면 나는 소비자이자 계약 당사자로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불편한 점을 말하고 시설을 옮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봐야 할 것들. 김 씨의 딸이 뒤늦게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인터넷 광고만 보지 않았습니다.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비급여 항목을 서면으로 확인했습니다. 식비는 얼마인지, 간식비는 얼마인지, 상급 침실료는 얼마인지, 추가 비용은 무엇인지, 계약 해지나 퇴소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시설을 낮 시간에 직접 방문했습니다. 평일 한가한 시간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직원들이 바쁜 시간대에 방문해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냄새를 확인했습니다. 요양시설에서는 청결 상태가 중요합니다. 복도와 화장실에서 나는 냄새, 침구와 생활 공간의 상태, 어르신들의 옷차림을 직접 살펴봐야 합니다. 네 번째, 어르신들의 표정을 봅니다. 이것이 의외로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이 지나치게 무표정한지, 직원과 대화가 자연스러운지, 식사 시간 분위기는 어떤지, 직원들이 어르신을 어떻게 부르는지 살펴봅니다. 다섯 번째, 직원에게 질문합니다. 밤에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대응합니까? 병원 진료는 어떻게 갑니까? 보호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연락합니까? 낙상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같은 곳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요양원은 기본적으로 생활과 돌봄 중심의 시설입니다. 반면 요양병원은 의료적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이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돌봄인지 지속적인 의료적 치료인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요양병원은 개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월 얼마면 되겠지 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 조건과 추가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자식이 아니라 본인이다. 김 씨가 요양원에 들어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김 씨는 웃었습니다. 그래. 아들이 물었습니다. 불편한 건 없어요? 김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하나 있어. 뭔데요? 내가 돈이 없어서 뭐 부탁하기가 미안하다.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김 씨가 대답했습니다. 내 돈이 없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사람 같더라. 아들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아버지의 집을 물려받는 것에는 관심이 많았지만 정작 아버지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어떤 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극단적인 허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 세대에게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넘겨주지 마라 라고 단순하게 말하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노후의 돈은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것. 자녀에게 집을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예금을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5년 동안 요양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지? 병원비가 갑자기 늘어나면 요양원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내가 원하는 시설로 옮기고 싶으면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요양원에 들어간 뒤에도 자녀가 해야 할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직접 찾아가고 가능하면 예고 없이 방문하고 부모님의 표정을 보고 식사는 잘하는지 확인하고 몸에 멍이나 상처가 없는지 살펴보고 직원에게 직접 상태를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말을 믿고 들어야 합니다. 괜찮다 라는 말 뒤에 사실은 힘들다 라는 뜻이 숨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양원은 부모를 버리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곳은 부모가 남은 삶을 안전하게 살아가는 또 하나의 생활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싼 방도, 비싼 식사도, 좋은 시설도 아닐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존엄입니다. 돈이 많든 적든, 자식이 자주 오든 못 오든, 나이가 많든 적든, 모든 어르신은 존중받으며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 많은 노인이 좋은 요양원에 간다. 라는 생각이 아니라 돈이 없어도 존엄을 잃지 않는 요양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는 사회적 고민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기 전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필요한 돈부터 확보하십시오. 그 돈은 자녀를 믿지 못해서 남겨두는 돈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선택권을 내가 가지고 있기 위해 남겨두는 돈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부모님의 노후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다면 가족들과 꼭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중에 요양이 필요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을 미리 해본 가족과 아무 준비 없이 그날을 맞이한 가족의 미래는 생각보다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자식에게서 받는 용돈만이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된 통장,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돈, 그리고 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어쩌면 노후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주는 가장 현실적인 안전장치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의 요양원 생활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혹시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모두 물려주셨다면 지금이라도 한 번쯤 노후 비용을 함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좋은 요양원과 절대 보내면 안 되는 요양원 현장에서 10분 만에 구별하는 방법 을 실제 사례 형식으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